다이오드의 작용과 특성을 살펴보겠는데,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을 연결했을 때, 그리고 역방향 전압을 연결했을 때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순방향 1A번이 지금 순방향 전압이죠. 가변 전원이 있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0.7V의 전원이 이렇게 흘려서 여기가 지금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모양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가에서 연결되어서 나로 다이오드가 에서 선출을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된, 그래서 가에서 나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는 직류로 그, 그 직렬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 쪽에 그 전류 측정계, 전류계를 이렇게 넣고 플러스 쪽에 이렇게 넣고 마이너스 쪽으로 다시 떼서 이렇게 통해서 전류계를 통해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니까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측정을 하면 아마 그 바늘이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인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가에서 나로 순방향일 때. 그리고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가변 전원에다 이렇게 병렬로 하죠. 전원이랑 이렇게 병렬로 전압계를 이렇게 대고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 역방향 전압을 넣었을 때는 이 역방향이라는 얘기는 다이오드를 거꾸로 달면 되겠죠. 그 가 쪽 부분과 나 쪽 부분이 지금 뒤집어진 거죠. 아까 옆에 거랑 이 모양이 다이오드 모양이 반대가 되어 있죠. 오른쪽은. 다른 거는 똑같습니다. 1V를 이렇게 주니까 0.7V보다 더 센 볼트를 줬는데도 이거 나가 가랑 바뀌었으니까 나에서 가로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고 뒤집어져서 역방향이라는 얘기죠. 다이오드만 뒤집으면 역방향이 되죠. 전원을 바꿀 필요 없이. 그래서 역방향으로 전류계를 이렇게 지나가도록 했더니만 전류계의 눈금은 0으로 이렇게 가리켜지는 겁니다. 전류가 이때는 흐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는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것이 작은 전력 건파용 다이오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그런 모양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선줄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있겠죠. 자, 그리고 소형 정류용 다이오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23mm 돼서 2.3cm 정도 되네요. 얘는 0.7이니까 굉장히 작죠. 0.7cm가 될 거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대형 정류용 다이오드는 이렇게 145mm, 그러니까 14.5cm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좀 큰 다이오드가 되겠죠. 세로는 2.7cm가 됩니다. 이게 건파형 및 정류용 다이오드 모양이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꼬여진 것은 이렇게 뭐 선줄이 이렇게 꼬여갖고 요부터 세부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인 다이오드란 얘기죠. 다이오드가 뭐 그냥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 쫙 뻗어지는 이 모양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의 최대 전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맞추시오라는 것을 위해서 기준을 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다이오드 사용 시에 전압이라든가 전류, 전력, 또 온도 등에서 뭐 순방향 전압을 적용할 때 그 전류가 정해진 값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규진 때문에 최대 전격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전격값 이상의 역방향 전압을 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최대 전격 내용을 보면 요거 지금 6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최대 역전압은 최대 직류 역방향 전압이라고 해서 다이오드에 가할 수 있는 역방향 전압의 최대값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속 순전류는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계속해서 흐르게 할 수 있는 직류 전류의 최대값 순전류. 그 다음에 최대 평균 정류 전류라고 있죠. 저항 부하의 반파 정류 회로에서 끌어낼 수 있는 평균 정류 전류의 최대값이 됩니다. 또 최대 서지 전류라는 게 있는데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가도적인 전류의 최대값이라는 얘기. 접합 부분 온도는 PN 접합의 접합 부분 온도를 말하는 거고 허용 전력 손실은 열에 의한 전력 손실의 한계입니다.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작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열 때문에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란 얘기입니다. 요런 용어가 나오면, 이게 뒤에 내용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최대 역전압 얼마다라면, 역반향 전압의 최대값은 여기까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두는 것이 조금 편리하겠습니다. 다이오드의 양부 판정법이 되겠는데, 이 양부 판정법 및 응용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험기의 저항 레인지를 이 다이오드 양부라는 것은 다이오드가 지금 정상적인지 아니면 소자가 불량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양부 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부 판정법으로 위에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죠. 그럼 먼저 순방향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시험기의 저항 레인지를 1kΩ 정도에 맞추고, 1kΩ 정도에 맞추고, 이제 테스트 봉을 적색과 또 흑색으로 단락시켜서 0ohm을 조정한다는 얘기. 0ohm을 이제 조정하고, 테스트하는 다이오드의 에노드의 흑색 테스터 봉되고, 캐소드의 적색 테스터 봉을 됩니다. 그래서 그림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하기 전까지 이제 테스트 저항 레인지를 1kΩ에 맞춰서 테스터 봉끼리 단락시켜서 0ohm을 조정한 다음에 그 테스터 자체를 0ohm으로 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다이오드 이렇게 적색 캐소드에다가 적색 에노드에다가 흑색을 이렇게 테스트를 대고 봉을 대면 이제 그림과 같이 바늘이 0까지 이렇게 가지 않고 도중에 정지하면 좋다는 얘기죠. 0까지 가버리면 아니고 정지하면 좋고, 반대로 에노드의 적색 테스트 봉을 이렇게 에노드의 적색을 대고 역방향 테스트입니다. 캐소드의 흑색을 봉을 이렇게 대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순방향 테스트, 역방향 테스트가 있는데, 이 이게 다이오드를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잡음 방지용으로 사용한 다이오드를 잡음 방지용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은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이렇게 온을 내렸으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급히 스위치를 오프로 해서 멈추면 코일에는 전류가 그대로 계속해서 흐르려고 하는 그런 기전력이 큰 역기전력이 발생해서 잡음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역기전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오프로 한 순간에도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회로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를 오프한 순간에 다이오드를 통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하면 되겠죠. 여기 그 다이오드를 하나 더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이렇게 가는 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면 역기전력을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오드는 잡음 방지용으로 회로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코일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는다니, 코일에다가 뭐 캐패시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코일에 붙어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다음에 다이오드 정류 회로에서 반파 정류 회로 및 전파 정류 회로가 나오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 앞전에서 반파랑 전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쓰기 때문에 이 반파일 경우는 이 부분만 살리고 이 부분은 날리는 거죠. 아랫부분.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실제로 나오는 파형의 모양이 될 겁니다. 이 다이오드로 이렇게 흘러서 또 반대 교류기 때문에 한 번은 일방향으로, 한 번은 이 방향으로 도니까 반대로 이렇게 돌 때는 흐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는 날아가 버리는, 플러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반파 정류 회로고, 그 다음에 전파 정류 회로에는
이렇게 브릿지 정파 다이오드로 브릿지 정파 정류를 했는데 이 위쪽 순간 이 순간일 때 여기 플러스일 때는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가서 지금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타고 다시 이렇게 가는 흘러가는 거죠. 반대로 아래편에 이 마이너스 여기는 지금 플러스고 마이너스 부분을 돌 때는 이 지금 한 번 이쪽으로 돌고 한 번 이쪽으로 돌아야 되죠. 교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얘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밑에 부분은 삭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지는 거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 지금 흐르게 되는 거죠. 다이오드를 다 사용을 해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양쪽 위쪽이 다 살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삼상 전파 정류회로인데 삼상이란 건 앞에서 했듯이 Y형 코일이나 뭐 델타 코일 이런 것도 델타형, Y형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Y형이죠. 여기 이렇게 Y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B간 한번 그 다음에 그 BC간 이렇게 한번 또 AC간 이렇게 한번 해서 각각의 상이 파형이 따로 나오죠. 그래서 3상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여기 다이오드가 지금 6개가 붙어 있어서 이 삼상 코일에다 3개 코일에다가 다이오드가 지금 6개가 붙여서 정류 회로를 만들었죠. 먼저 붉은색 부분 AB를 보면 이 AB에 나오는 파형은 이런 A와 B 사이의 파형 이런 이 파형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파형인 이 파형이 되는데 지금 따라가 보면 A점으로 먼저 나가서 이 A점에서는 D1 다이오드 첫 번째 다이오드를 이렇게 거쳐서 자 플러스 R을 거쳐서 D6에서 이렇게 B점으로 다시 되돌아오죠. 자기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면서 이제 이 파형을 A와 B 사이에서 이런 파형을 만들어내죠. 다이오드가 있을 때 이제 파형이 이렇게 되고 두 개의 다이오드를 지금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를 이렇게 보면 자, BC 사이인데 BC 사이에서는 B점으로 이렇게 나가서 B점을 이렇게 나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B점으로 넘어가서 D3로 이렇게 가야 되네요. 이렇게 D3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네요. 그래야지 E 플러스 해서 되돌아갈 수 있죠. R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D4로 이렇게 가야지만 자기한테로 되돌아갈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요게 두 번째 B와 C 사이에 요런 파형이 이제 여기 생성되어 있는 게 파형입니다. 지금 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은 위상이 틀리죠. 각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거 하라면 A와 C 사이를 보면 A와 C 사이에는 이것도 뭐 같은 순서가 되어 있죠. 일단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파형은 이렇게 나오니까 자, 요 세 개 파형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합쳐놓으면 여기에 삼상교류가 돼서 요런 파형이 세 개가 생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상이 세 개인 파형이 나오는데 이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를 몽땅 이렇게 둔 거고 이걸 파형을 정류하면 마이너스 쪽이 위로 다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다 위로 올라가서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정류된 파형이라는 얘기죠. 이 정류된 파형이고 전파 정류한 파형이고 이걸 다시 정류 파형으로 바뀌게 되면 밑에 있는 요런 리플이 있는 파형이죠. 이게 전파 정류 파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겹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건 완전한 직류는 아닙니다. 정류를 하게 되면 직류가 나와야 되는데 요걸 다시 이 리플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과정을 되게 거치게 되죠. 사실은 자 요런 방법이 되어 있고 옆에 보면 삼상전파 회로에서 어떤 정류 방법 되어 있는데 먼저는 지금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가고 있죠. 요거 A랑 C인 것 같네요. 요 방향으로 가서 자
지금 깜장색이 움직이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가네요. 자, 이런 방식이고 나머지도 다 한번 해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보이는 까만색을 거쳐서 간다는 얘기예요. A, C 사이는 지금 봤듯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또 반대 방향으로 옆에 그림은 반대 방향을 이런 방향이죠. 이렇게 나가는 방향인데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실제로 부하랑 배터리 부분에서 이렇게 뒤에 부분은 방향이 바뀌지 않죠. 위쪽이랑 반대인데 교류는 한 번은 왼쪽 한 번 오른쪽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똑같다는 얘기죠. 부하 쪽에서는. 자 그러면 밑에 거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 B, C 사이를 움직이게 되는 건데 따라가 보시 개별적으로 다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깜장색 다이오드를 따라가면 이제 다시 자기한테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좀 전에 헷갈린 게 있었네요. 이렇게 찾아가다가 B와 C에서 조금 헷갈린 그림이 있습니다. B와 C 사이가 다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제가 그리다 보니까 잠깐 B, C 사이였는데 B에서 A로 들어가는 걸 제가 뒤로 그렸죠. 그래서 B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B에서 이렇게 가면 위로 올라가서 지금 파란색을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다시 보는 겁니다. 여기로 이렇게 밑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B와 C 사이를 B에서 A로 가는 것으로 잘못 그렸네요. 자, 이것만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가 있죠. 다이오드의 종류를 이제 볼 텐데 먼저 제너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너 다이오드의 종류와 기능을 뭐 이렇게 살펴보면 제너 다이오드는 실제로 다이오드에서 앞에서 봤던 기호에서 동그라미가 하나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이 꺾어져 있죠. 이렇게 라인이. 자, 이 기호가 이렇게 되는 게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이게 정전압 다이오드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이오드의 어떤 순방향 특성은 그대로인데 역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류가 통하는 그런 거죠. 제너 항복은 요까지가 제너 이제 전류면 역시 이쯤에 제너 항복이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이런 다이오드 곡선을 따릅니다. 역전압이고 이건 순전압이고 제너 다이오드의 어떤 정전압 작용을 인데 자, 모양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볼 수가 크게 없죠. 뭐 이게 전압보다 높은 역방향 전압을 제너 다이오드에 가하면 급격히 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현상을 이제 제너 항복이라는 앞에서 봤던 거랑 이제 똑같이 항복 현상인데 여기서는 제너 다이오드니까 제너 항복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던 항복 현상이 제너 항복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역방향 전압을 점점 크게 하면 이번에 돌아다니는 자유전자의 기세가 강해져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가전자에 부딪히게 돼서 어떤 가전자의 결정 결합에서 끌어내어서 자유전자와 홀을 만드는데 이 자유전자는 또 다른 가전자에 부딪혀서 끌어내는 방식으로서 따라서 자유전자와 홀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런 캐리어의 증가가 마치 눈사태와 같은 현상과 흡수해서 뭐 사태 현상이라는 그런 뭐 이렇게 크게 되니까 이걸 사태 현상이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너 다이오드는 제너 현상이 생기는 이상의 높은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사태 현상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지만 전압은 일정하게 돼버리는 어떤 정전압 작용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류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전압은 거의 이제 일정해서 이렇게 보면 전압선이 이렇게 돼 있죠. 거의 여기 보면 전압선은 거의
이 사이가 지금 일정합니다. 이거를 정전압, 제너다이오드의 어떤 정전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너다이오드 특징이죠. 제너다이오드의 특성이 되겠는데, 제너다이오드를 순방향으로 연결했을 때 어떤 순방향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 그, 지금 전위가 12V인데, 그 12V와 동전위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근데 역방향 전압을 살펴보면, 어, 역방향에 대해서는 제너 다이오드의 경우도 어느 일정한 전압 이하의 역방향 전압인 경우는 흐르지가 않게 됩니다. 역전압 전압을 점차 높여서 어느 일정한 전압에 도달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일정한 전압을 제너 전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제너 전압이 14V면 VZT죠. 근데 여기 그 VE가 지금 12V가 되니까 이것은 제너 전압보다 작아서 그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위치가 열린 것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제너 다이오드의 양 끝에는 가해진 역방향 전압과 같은 크기의 전이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방향 VE가 전압 VZD보다는 클 때는 흐르게 되죠. 이거는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아니고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자, 흐르게 되는데 이때 제너 전압이 8V라고 되어 있죠. 그 역방향 VE가 제너 전압 VZD보다 클 때는 어떤 제너 다이오드의 역방향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렇지만 순방향일 때와 달라서 제너 다이오드의 어떤 양 끝에는 제너 전압 VZD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VZD가 지금 여기 8V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전압 전원 전압과 대치할 수가 있겠는데 어, 그 VZT 크기의 제너 다이오드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항상 일정을 함으로 제너 다이오드는 전이차 크기인 어떤 VZT의 전원 전압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다이오드마다 약간 틀린 값이 나오긴 하지만 그 크기에 맞춰서 그 대신에 이렇게 전원 전압으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역부방향 전압이 제너 전압보다 클 때 제너 다이오드 양 끝에 전이차는 항상 일정한 값 제너 전압이 돼서 제너 다이오드를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제너 다이오드는 보통 다이오드처럼 순방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은 역방향에서 정전압을 얻기 위해서 뭐 어떤 IC 레귤레이터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제너 다이오드를 다뤘는데 이제 다이오드의 종류 중에서 다른 다이오드죠. 가변 용량 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가변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마치 가변 저항처럼 다이오드에도 가변이 있는가 뭐 이렇게 약간 의구심이 막 생기죠. 그 뒤에 또 용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용량이란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캐패시터에서 용량성이란 말을 썼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오드인데 어떤 캐패시터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PN 접합의 다이오드인데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PN 접합 부분에 공핍층이라 부르는 전기 저항이 높은 그런 부분이 있죠. PN 사이에 어떤 반도체 사이에 끼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일종의 콘덴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접합 용량이라고 지금 정정 용량이 아니고 접합 용량이죠. 용량은 용량인데 캐패시터처럼 앞에 접합 부위에 있어서 접합 용량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콘덴서의 용량은 두 장의 도체 간의 거리랑 도체의 어떤 면적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변 용량 다이오드의 기호가 있는데 여기 제너 다이오드 기호에다가 밑에 캐패시터가 하나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 기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했듯이 그 용량은 콘덴서 용량은 두 장의 도체 간 거리와 도체 면적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 가변 용량 다이오드에서는 공피층의 너비가 단자 간에 가하는 역방향 전압의 크기에 비례해서 변하기 때문에 역방향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콘덴서 용량도 변하게 됩니다. 그 특성을 보면은 역방향 전압이 높으면 정전 용량, 콘덴서 그 용량은 작아지고 역방향 전압이 낮으면 오히려 정전 용량은 커지죠.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역방향 전류가 이렇게 그 커지는데 용량은 정전 용량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대보면 낮아지고 있죠. 여긴 역시 여기가 이제 P 그 형이고 여기가 N형이면 공비층이 좁으면 좁고 여긴 공비층이 넓죠. 공비층이 넓으면 그 역방향 전압이 커져서 공비층의 어떤 너비에 따라서 그 역방향 전압의 크기가 서로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공비층이 넓으면 역방향 전압 역시 큰 것이죠.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크면은 정경 용량은 소라는 그것을 충족하고 있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